자, 그래서 이제 시공간 규모별 주요 현상에서 회파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봤으니까 넘어가고 내용 부분부터 이제 다시 복습 겸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 띄워주고 교과서는 여기 111페이지 이 부분 하면 되겠다. 자, 해파라고 하는 것은 해양의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승강하는 운동이다. 해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너희가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파도가 들었다가 나갔다가는 그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파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지? 바람에 생긴 거? 풍랑. 걔가 발달해서 너울이 되고 그게 우리 연안에서 부디 이제 부서지는 것을 연안쇠파라고 하고, 그런 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마 또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연안으로 또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파장과 주기의 관계를 가지고 파를 분류할 때 알고 있는 파 어떤 거 있지? 심해파, 천이파, 천해파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야. 또 알고 있는 어떤 해파라고 하면은 해일과 관련된 게 있을 텐데 두 가지 뭐 있지? 폭풍해일과 지진해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기가 굉장히 12시간 50분으로 긴 그런 조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해당할 거다. 12시간 50분 맞나? 12시간 25분인가? 네. 25분 해야 되겠죠. 반이니까. 그래. 어쨌든 그런 조석도 이런 해파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거든.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들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파들이 가지는 어떤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또 표시를 해봤어.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에너지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 중력파 쪽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뭐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중력파. 근데 이 자료는 이게 바람, 뭐 폭풍, 지진, 해와 달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 원인은 발생의 주 원인이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발생시키는 주요한 힘과 파를 유지하는 주요한 힘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쌤이 이걸로 좀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맨 처음 소개할 것은 주기가 제일 짧은 표면 장력파에 대한 것이고, 왜 이름이 표면 장력파냐? 그 파가 그 형태를 파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이 주요 보건력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초중력파, 중력파, 중력외파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 혹은 뭐 장주기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파들은 대체로 그 파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다? 바람 또는 뭐 폭풍, 지진, 또 전향력 이런 것들 세 가지 힘 나중에 들어볼 거야. 그런데 파를 유지시키는 힘은 뭐다? 중력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진 해일, 폭풍 해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폭풍이 불어야 되잖아. 근데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었어. 그럼 그 이후에 그 강한 파가 아주 먼 곳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진이 바바바바바 일어나야 되고, 폭풍이 그 많은 영역에 다 폭풍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 한 번만 쿵 하고 발생해도 저 멀리까지 전달이 돼. 그 전달시키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중력이라는 거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쭉 들여다보도록 하자.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겠지만 여기 있는 해파의 부분은 아주 심오한 뭐 어려운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 가지 파가 있고 그 파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교양 수준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 했었나? 그래. 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뭐라고? 마루.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부분이 볼. 그 다음에 마루와 볼 사이 높이차를 하고,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볼과 볼 사이 거리를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노란색 점을 보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볼까지의 거리를 요만큼을 진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파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각 주파수, 파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속도를 파수분의 각 주파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있는 식은 어떤 특정 변이 x에서 그리고 특정 시간 t에서
이 y라고 하는 어떤 파의 진폭이 어떻게 결정된다? a에다가 사인 함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정확히 매치가 되는 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x 방향, y 방향으로 이 각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위상이 변화하는지 파동 함수와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까지 또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요 부분도 쌤이 설명했을까? 요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요 부분은 참고로 시험에 내지는 않아. 근데 그냥 한번 너희가 또 물리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파라고 하니. 그래서 실제 우리 해파도 사실 다양한 세기의 바람이 불고 해서 여러 가지 파가 또 섞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의 파를 여러 가지 파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을까? 불이에. 맞아. 푸리의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자료는 이거야. 밝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서로 다른 속도와 진폭과 주기를 이렇게 가지는 파가 있다고 하자. 이 세 개의 파를 합성하면 여기 아래 좀 진한 파란색처럼 되고 얘를 조금 빨리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보자. 예를 보면 그 이동하는 속도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여기 하나의 뭔가 그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맞지?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이런 그룹 얘네들의 이동 속도는 어떤 그룹이 이동한다고 해서 분 속도라고 얘기해. G 그룹.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위상에서 쭉 얘가 어디로 가지, 얼마나 빨리 가지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위상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서로 다른 주기나 파장 속도를 가지는 그런 파의 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파는 분 속도와 위상 속도 두 가지를 가진다. 그래서 위상 속도는 이런 식으로, 분 속도의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너희가 혹시 다음에 또 관심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또 어떤 친구는 지주탐의 어떤 주제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활동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던데 너희는 또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팀즈에 또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했는데 쌤 사랑해요. 왜? 저기 김태형이 딴 거. 그래 맞아 그래 태영이가 그랬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여기 compad.org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서로 다른 이제 파 두 개가 있어. gxt라고 하는 파동 함수가 있고 fxt라고 하는 파동 함수가 있어. 이 두 파의 파수와 각 주파수를 조정해서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시간에 따라 또 x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둘의 파가 지금 완전히 똑같잖아, 그렇지? 8.4.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보강 간섭만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얘를 조금 이렇게 바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각 주파수가 똑같으니까 분 속도가 어때? 0이지. 이동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를 또 바꾸면은 이렇게 또 이동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닮아 보이지만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두 파의 합성의 결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파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두 파를 합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링크를 쌤이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은 한번 심심할 때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자. 네. 그리고 푸리에 분석과 관련된 영상 이건 푸리에 분석이 아니라 이제 파의 어떤 분산과 관련된 건데 나누는 거 그것도 여기 혹시 궁금한 사람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자.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 우리가 G2 시간에 그 천회파와 심회파의 속도를 배운 적이 있다 맞지? 네. 혹시 기억이 나? 천회파의 속도는 루트 2파이분의 G에 심회파의 속도는 루트 GH. 루트 GD 맞나?
반대인가? 반대. 11파가 루트 2파이분의 GL. 그래 뱅글뱅글 돌고 뒤에 보면은 쌤이 소개를 했지만 10회파가 루트 2파이분의 GL이고 1000회파가 루트 GD야.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공식을 그냥 외워야 했을까? 그리고 1002파의 공식은 그럼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님이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만약에 해양에서 관측되는 파가 일반적으로 파장이 파고보다 더 길고 또 외부에 작용하는 주요한 힘이 중력인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파의 전파 속도 C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 요 수식의 유도 과정까지는 선생님이 따로 안 할게. 근데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계식이 여기서 지금 우리 과학부의 고2 교육과정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대. 맞지? 네. 근데 얘 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된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대. 어쨌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이렇다라고 하고 그냥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면 해파의 속도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이러한 표현의 식을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근사시킬 수 있었을까? 자, 심해파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얼마나 깊어야 되는 거야? 뭐보다 깊어야 되는 거야? 파장이 2분의 1보다 깊을 때를 우리는 심해파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속도가 루트 카파분의 g 하이퍼볼릭 탄젠트 카파 d라고 하는데 이때 d의 조건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 d에 2분의 1보다 큰 상황을 뭐 대입을 해봐. 여기 d에 2분의 1을 넣어봐봐. 카파는 1분의 2파이였거든. 네. 그러면 카파 d가 뭐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야? 파이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야. 음.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이 3.14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라고 심해파는. 그러면은 이제 y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지? 거의 1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심해파의 조건에서 조건을 일부러 이렇게 단 거야. 그냥 2분의 파장이라고 한 이유가 그냥 파장도 아니고 2분의 파장이라고 한 이유가 요 정도 됐을 때 x 값이 더 커도 다 1에 수렴하니까 그 값이.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 카파 d라는 게 왜 근사된다? 이 조건에서는 1에 근사가 된다. 그러면 여기 대신에 뭘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된다. 심해파의 조건에서. 그러면 이때 우리가 CD라고 하는 VD라고 했던 심해파의 속도가 얘가 1이 되고 그럼 카파분의 G고 카파는 L분의 2파이니까 쏙 집어넣으면 우리가 외웠던 루트 2파이분의 GL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천회파도 한번 알아보자. 천회파는 조건이 뭐였어? 20분의 1번. 맞아. 20분의 파장이 20분의 1보다 작을 때, 얕을 때 그때 우리가 천회파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 여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그 카파 d라고 하는 x 값에 d의 값을 20분의 파장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자. 그러면 카파 d가 뭐보다 작아야 돼? 10분의 파. 10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돼. d에다가 20분의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카파 d가 0.314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서 x가 0.314보다 작은 요 영역에서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처럼 보여? 서정함. 직선 1차 함수처럼 보이지. 기울기가 몇인? 1. 1이. 기울기가 x축이 요만큼 1이고 이게 y가 요만큼 1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핏 보면 2로 보이지만 1이야 1. 기울기가 1. 그러니까 뭐로 근사된다? y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라는 함수가 y는 x라는 함수로 근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복잡한 삼각함수 대신에 요 카파 d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카파 사라지고 gd만 남아서 천회파의 속도 공식이 루트 gd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왜 하필 20분의 파장이었을까? 10분의 파장이었으면 안 됐을까? 10분의 파장이었으면 안 됐을 거야. 그러면은 0.628보다 작은 영역이잖아. 그럼 0.628이라면 여기쯤이 될 텐데 여기는 선이 휘어지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근사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 천회파는 20분의 파장 그리고 심해파는 2분의 파장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왜 이런 영역을 잡았어야 했었는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천회파 그리고 심해파의 속도 공식이 요렇구나라고 체크를 하고 그럼 천이파는 어떨까? 요 식 쓰면 되겠지. 요 식에 대해서 G2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 다루지도 아마 않았을 거야. 그래서 천이파의 속도는 이렇게 요 영역 사이에서 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방금 해파의 성질해 가지고 파의 특성 관련된 거, 뭐 파고, 골, 마루 방금 요거 설명 그림으로 다 했었고, 그다음에 천해파, 심해파에서 고급 지구과학에서도 사실 방금 그런 공식은 다루지 않았는데 그냥 너희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뤄봤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심해파, 천해파 이건 G2 때 우리가 다 했을 거야. 요 자료 기억나나? 여기 빈칸 있는데 한번 채워보자. 심해파의 조건은 뭐보다 깊을 때? 2분의 1 맞아. 천해파는 10분의 1보다 얕은 영역. 그리고 심해파는 해저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떠는 무슨 운동? 원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때의 속도는 루트 2,8분의 G일 때고, 천해파는 마찰을 받아서 타원 운동을 한다. 그리고 속도는 이제 쭉 유도를 해보면 루트 GD로 근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자, 요건 G2 때 너희가 또 배웠을 테니까 선생님이 뭐 시험 문제를 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렇지? 그래서 한번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G2 때 공부했던 거 한번 더 복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의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표면 장력 파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기가 0.1초보다 짧은 그런 해파를 우리는 표면 장력파라고 한다. 왜? 그 해파의 복원력을 해파가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결국 표면 장력이거든. 표면 장력이 뭐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면. 표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뭐 물끼리 이제 서로 어떤 응진력을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면서 그 표면에 어떤 이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또 해볼 수 있겠어. 그러면 이 표면 장력은 물이 공률이 이제 클 때 아무래도 표면 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지. 물의 표면 공률이 이렇게 막 크면은 표면 장력이 잘 나타날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겠지. 그러니까 이 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표면까지 미치는 거리가 멀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표면 장력에 미치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할게. 자, 표면 장력 파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 큰 해파나 너울에 겹쳐서 나타난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실하고 잠잠해진다. 이런 표면 장력파를 따로 영상을 쌤이 찾을 수는 없었는데 그 규모가 이 정도로 작음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 이런 파가 아닐까 싶어. 이거 말고 그 옆에서 봤던 영상에서 파에 겹치는 그런 파인데 요렇게 막 부서지잖아, 파가. 파가 부서지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어떤 표면 장력을 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여기 해면에 탁 부딪히고 이렇게 탁 전달하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쏟아지고 이 물이 해면과 탕 하고 찰랑 부딪히면 여기서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파를 우리는 표면 장력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물 입자가 아니면 물 어떤 영역들이 수기가 어떤 파의 형태를 가지고 조금 전달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파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어. 파. 자, 그래서 표면 장력파가 있고, 그러면 어느 조건에서 좀 보통 발생하냐? 바람은 0.7m/s 이상. 그다음 파고는 우와 진짜 작다, 그렇지? 0.02cm. 그다음 파장은 1.7cm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규모의 파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중력파는 일반적으로 파장이 길수록 속도도 빨라진단 말이야. 특히 우리 여기 앞에 공식을 봤지만 파장이 길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표면 장력파는 파장이 길수록 오히려 속력이 느려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왜 그러냐? 파장이 길수록 그 표면 장력이라는 복원력이 미치는 그 표면까지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서 표면 장력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약해져서 속력이 느려지게 된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교과서에 따로 설명이 아마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표면 장력파가 소개가 안 되어 있어. 없어. 그냥 천해파, 심해파하고 표면 장력파가 없어. 여기는 있잖아. 여기는 표면 장력파 모세관파가 있는데
우리 책이 없거든. 그래서 쌤이 추가로 넣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파 해보자. 중력파는 주기가 뭐 수초에서 뭐 수분, 수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이 중력파가 포함을 해. 왜? 보건력이 중력이고 이 중력은 사실 뭐 모든 해양에 다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중력파는 그 파의 성질이 뭐다? 횡파다. 진행 방향은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위아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 파가 진동하는 방향도 결국 위아래 하면서 파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하는 그런 횡파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중력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사실 뭐 천해파, 심해파 이런 것도 다 되지만 또 쓰나미, 조석 현상 이런 것들도 우리는 중력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다. 여기 앞에 보면은 아까 처음 보여준 자료가 어디 있니? 여기서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폭풍이나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파도 결국 이 중력이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중력파의 일환이라고 봐주면. 자, 그리고 뭐 파장은 이렇게 다양하고 주기도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실 해양의 해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기에서의 어떤 파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산사면을 넘을 때 이런 파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대기에서도 우리는 중력파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봐봐. 연직 방향의 힘이 즉 연직 방향으로 하이트 연직 방향으로 어떤 밀도의 불연속 면이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밀도의 불연속 면이 있으면 여기 높이를 기점으로 이 아래에 있는 곳과 위에 있는 곳에 어떤 힘의 어떤 차이가 있어?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런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연직 방향의 어떤 파를 만들어 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왼쪽 아래 있는 그림을 보자. 요 역량을 한번 볼게요. 역량. 만약에 이 산이 없다면 이 공기 덩어리 혹은 뭐 해파는 그냥 쭉 이렇게 잘 갈 거야. 근데 요 영역 즉 산이 있어. 산이 있음으로써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요 영역을 기점으로 밀도의 불연속면이 생기는 거야. 맞지? 여기는 밀도가 큰, 그리고 여기는 밀도가 작은. 그리고 이런 밀도의 불연속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여기 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중력이 생기고 여기는 중력이 강하고 여기는 중력이 약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튕겨서 부력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시 요 그림의 설명을 이제 올라가서 강제로 올라가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단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져서 차가워져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단열 압축돼서 온도가 높아져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파의 생성 그리고 어떤 복원력 이런 게 결국 중력이라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자료는 대기에 적용한 그림이거든. 원본이 이 그림의 원본이 이거야. 그래서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영어로 쭉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다가 이제 산사면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열 변화, 그리고 온도 변화, 그리고 밀도 변화, 그리고 이제 중력에 작용하는 뭐 크기의 변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다가 점점 그 파가 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들 영어 잘 하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조금 더 긴 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장주기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 관성 중력파, 그 다음에 켈빈파. 그냥 중력파가 아니라 관성 중력파를. 즉 어떤 관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관성을 고려하는 운동 대기에서도 했는데 뭐였지? 관성풍. 관성풍하고 뭐 관성류 하면서 발트해에서의 어떤 물의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쌤이 자료로 보여준 적이 있다. 기억나나? 네. 우리 교과서에 여기 보면 발티케에서 관측된 관성류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해파의 주기가 생각보다 더 길어. 수분보다 혹은 수분에서 수시간으로 더 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보건력을 중력뿐만 아니라 전향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그리고 파장이 긴 파는 이제 관성도 고려하고 전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류 했을 때는 어떤 힘을 무시하는 바람이었어? 세 가지 전향력, 구심력, 구심력. 압력 경도력 중에서 어떤 힘? 압력 경도력을 무시하는 바람을 우리 관성풍이라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중력이 있지만 여기서 전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향력 자체가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파를 우리는 관성 중력파라고 할 수가 있어. 물론 중력도 이제 적용이 될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요 수식 익숙하지 않나? 네. 그렇지. 관성풍에서 그 주기, 관성 주기를 얘기할 때 이 수식의 유도 과정을 따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다. 파의 주기가 길어서 쓰기수가 1에 가까우면 지구의 자전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 그 뜬금없이 로스비수가 나왔다라는 거지. 로스비수가 뭐길래? 로스비수가 왜 갑자기 나와? 좀 뜬금없지. 로스비수가 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로스비수라고 하는 것은 유체에 작용하는 구심력과 전향력의 비를 우리는 로스비수라고 해. 그래서 저기 RO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RO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향력분의 구심력, 즉 FV분의 R분의 V 제곱 표현됩니다. 그러면 VV 사라지고 뭐가 남는다? FR분의 V가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관성류의 경우에는 압력 경도력을 무시하고 전향력이 곧 구심력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전향력이 곧 구심력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분모 분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수식을 유도할 때도, 이런 식을 유도할 때도 요 둘이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풀이를 했었단 말이야. 관성풍 할 때. 그러니까 분모 분자, 전향력이 곧 구심력이 되면서 생기는 흐름이 바로 이런 관성 중력파라고 하니 로스비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스비수가 1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압력 경도력에 의한 힘을 이제 거의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전향력을 중요하게 이제 보건적으로 고려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 봐주면 되겠어. 알겠지? 그리고 사실 해파는 대기보다 밀도가 100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압력 경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굳이 막 계산을 하려고 지형류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압력 경도력 얘기를 하지만은 좀 잔잔한 상황의 경우에서는 이런 관성류가 잘 발생하거든. 자, 그래서 이 등압면에서 수평 운동을 하는 물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수평 수압 경도력과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관성류를 적용할 수 있고, 이때 관성 류의 어떤 곡률 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관성풍 하면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관성 중력파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전에는 중력파를 배웠지. 중력이 주요 보건력인 중력파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냐? 그냥 요거 보면 돼. 선해파, 신해파 보면 돼. 그러면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를 우리 지금 옆에서 보고 있잖아. 이게 동서방향, 이게 연직 방향이잖아. 그럼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해파의 물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 종파처럼 이렇게 나타나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물 입자의 원운동은 사실 지금의 시간에 따라서 나눴다는 거지 제자리에서 계속 원운동 한다고 내가 배웠잖아. 여기 오리 띄웠을 때 오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림 기억나?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력만이 보건력이라면 이렇게 앞뒤로 운동을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전향력이 이제 고려가 돼야 돼. 왜 주기나 파장이 기니까 이제 위도의 변화가 제법 조금은 있거든. 그럼 전향력을 보려면 여기서의 운동이 어떻게 되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입체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관성 중력파를 알아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 물 입자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원래 이렇게 운동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해. 근데 여기 뭐가 작용이 된다?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리고 중력은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럼 여기 중력이 있고 여기 전향력이 있어. 그럼 이 둘이 결국 보건력이 되면 두 개의 힘을 합성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타원 궤도의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방향으로 그 보건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물입자에서 봐봐. 물입자에서 이제 가려고 해. 중력, 전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 전형력이 있다. 전형력 북방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사용하잖아.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형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는 플러스 y네.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물이 이쪽으로 내려와. 네. 여기서는 전형력이 어떻게 작용하지? 진행 방향에 이쪽으로 작용하지. 이게 전형력이 돼. 그리고 요게 뭐가 돼? 해양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아래 밀도 이 부분이 이제 부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중력에 이제 반하는 올라오는. 그래서 부력과 전향력의 합성인 이 전향력이 왜 전향력이지? 그러니까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이제 보건력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 조금 직각을 똑바로 표현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러면 그 대각선 방향으로 타원게 되거든요. 맞아.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편향되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또 전향의 이쪽 진행 방향의 왼쪽을 착용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화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궤도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 궤도 임의의 점에서 복원력 방향이 항상 타원 중심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어느 정도 이 파가 환성 중력파로 발달을 하고 나면은 그 궤도면 그리고 유치 입자 각각의 힘을 봤을 때는 복원력이 이 가운데 중심으로 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복원되려고 해요. 이 궤도 운동이 유지가 될 거니까. 복원력은 그 파의 형태나 아니면 파의 전달이 유지되기 위한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력이 중심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겠지. 선생님. 저기 아래쪽에 있는 지점에서 보건력이 부력과 저항력이 합력인데 그러면 거의 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부력? 네, 중력이 그럼 부력과 합력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부력과 전향력의 합력이 복원력으로 돼. 중력은 그러면 우리를 중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굳이 이렇게 있냐면 여기 앞에 요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력 작용하잖아. 네. 여기서도 중력 작용하잖아. 네. 근데 파가 전달되는 과정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죠. 올라와야 되잖아. 네. 요 힘을 쌤이 부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고. 여기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여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입자가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아까 전처럼 쪼개가지고 나타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향력이 전혀 없이 중력만 고려한다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앞뒤에 직선 운동을 하겠지만 점점 전향력이 커질수록 이 직선 운동이 점점 어떤 궤도 운동처럼 보이겠다? 타원 궤도 운동처럼 보이겠다. 그리고 이제 중력보다 이 전향력 이게 훨씬 더 이제 우세하게 작용을 한다면은 그 형태가 마치 원형처럼 될 거고,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이제 관성주라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발티키에서의 관성주도 이런 식의 어떤 원운동이 보였던 거지. 뭐 정확히 원운동도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관성 중력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켈빈파도 한번 보자. 켈빈파는 어떤 파냐? 해안선과 같이 고정된 경계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움직이는 파를 우리는 켈빈파라고 얘기를 해. 이런 켈빈파는 해안선 전향력과 해안선에 의해서 생긴 수평 수압 경도를 이루는데 그것이 결국 지형의 평형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는 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자료보다 이거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해와 같이 한쪽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모두 막혀 있는 반폐쇄성 해역에서 주로 이런 켈빈파가 나타나는데 연안을 따라 진행하고 어떤 회전성 운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지점이 북반구 지역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서해는 이런 식일 거야. 쌤이 잘 그림은 못 그리지만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쿠로시오 해류나 아니면 밀리물 썰물로 인해서 어쨌든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해보자. 그럼 물이 쭉 남쪽에서 들어와.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순서를 여기 1, 2, 3, 4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남쪽에서 여기 N 있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물이 쭉 들어온다고 하자. 타이 닮았던 조수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전향력이
고려가 되면 이 물들은 그냥 쭉 밀려 들어올 거 아니면 어디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몰리게 되겠지. 전향력이 고려되면서 여기 쭉 밀려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물이 어디에 모인다? 여기 우리나라의 서해 쪽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연안의 해수면 높이차가 생기면서 이쪽으로는 수평 수압경도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향력이 생기면서 마치 지형교 평행과 같이 이 연안의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뒤쪽으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요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갈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반폐쇄성 해역에서 저렇게 연안을 따라 지형교 평행을 이루면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켈빈파라고 한다. 그럼 그 이동 방향이 어때?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향에 의해서 가면서 이렇게 쭉 되니까 위에서 내려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첫 번째 특징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지점에서는 조차가 거의 없는 이런 AP 지점이 있어. AP 지점. 이걸 뭐라고 한다? 무조점. 조차가 없는 지점이다라고 해서 엠피드로믹 포인트라고 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파를 우리는 켈빈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를 선생님이 뭐 너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예로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있진 않겠지.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 저기 북유럽 쪽에 북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반일주조의 특성을 가진. 반일주조가 뭔지는 알지? 네. 근데 반일주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줄게. 저번에 발트에 봤었잖아, 그렇지? 네. 발트의 옆에 있는 바다가 북해거든. 보면은 딱 반폐쇄성 해역이라는 게 느껴져. 여기가 발트해였고 여기 이 부분이 발트해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북해야. 북해. 북해도 생각하면 안 돼. 북해 여기야. 아주 멀리 있는 곳이야. 자 그럼 여기서 반폐쇄성 해역 즉 요렇게 갇혀 있지. 저 도버 해요 좀. 요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럼 물이 쭉 들어오면은 전향력이 작용해 북방구니까.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 물이. 그치 이쪽으로 작용하겠지. 여기 영국 있는 쪽으로 가겠지. 네네. 그리고 연안을 따라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켈빈파가 좀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밀물이 쭉 들어오면은 만조가 되는 시간을 착착착 체크해봤을 때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야. 그 그림이 요거야. 만조가 되는 시간을 이렇게 딱 체크해 보니까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물이 들어왔다가 이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연안을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타고 가고 또 여기도 쭉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그런 것들. 여기 뭐 물론 또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리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동그란 뭔가 하나 있다. 이건 뭘까? 엠피드로믹. 그래. 엠피드로믹 포인트. 무조점이라고 하는 AP도 보이고. 맞아.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판은 이렇게 가는 애가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여기 있는 연안에 따라서 이렇게 타고 가는 애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켈빈파 알아볼 수 있어서 가지고 와. 자 그리고 이런 켈빈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교과서에 좀 뜬금없지만 갑자기 이런 식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거든. 요 수식을 소개하고 있어. 이 수식이 여기서 갑자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뭐 하나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어떤 의미이냐. 쉽게 말하면 해파의 진폭, 에타라고 표현돼. 해파의 진폭이 있는데 이 진폭이 이 경계면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수직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그 진파고가 혹은 진폭이 이제 점점 감소를 하게 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감소 비율이 지수함수 쪽으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수식을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여기 x와 그다음에 에타의 관계를 보면 돼. 그러면 x가 커질수록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잖아. 2분의 1로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 지수함수 쪽으로 작아진다. 그리고
켈빈파 관련된 자료를 스님이 물리해양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가 이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좀 알아봤어. 그래서 여기 검은색 면이 어떤 경계면이야. 벽같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경계면과 닿아 있는 그 해파의 모습이야. 전달 모습이야. 그럼 여기가 마루가 되겠지. 여기가 골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쭉 연결해가지고 마루와 골 사이 여기가 뭐다? 파고가 되겠지. 이거에 받는 진폭일 거고. 그래서 경계면에 닿아 있는 파에 파고와 마루와 골 사이 파고를 쌤이 여기 한번 표현해봤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만큼 거리를 띄우고 수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파가 하나 더 표현되어 있거든. 여기 파가 하나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마루와 여기 있는 골 사이를 여기 골 사이 여기거든. 골 사이에 파고를 여기 한번 표현해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x라는 거리만큼 거리를 띄우고 여기 L을 하는 파가 여기 하나 더 그려져 있거든. 쌤들 이 그림 보는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 여기 마루가 있고 또 여기 쭉 해서 여기 골이 있어. 요 두 개 사이를 또 파고로 나타내봤어. 그 다음에 또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의 파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루와 여기 골 사이를 파고로 나타내봤어. 그럼 거리는 경계면으로부터 x 같은 거리만큼 x 멀어졌는데 근데 파고는 어떻게 돼?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싸고 있지. 네. 그래서 켈빈파의 특성이 이런 거다라는 거. 너희 지금 이 그림이 칼라가 아니라서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쌤이 요거는 따로 화면에 캡처해서 칼라로 올려주도록 할게. 그런 특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건 이제 파가 주기가 아주 긴 거. 그런 걸 우리는 행성파라고 한다. 켈빈파는 장주기파라서 위도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면은 기껏 해봤자 위도 5도 정도. 뭐 여기까지 한다고 해도 위도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훨씬 더 주기가 길고 스케일이 큰 파는 위도가 한 30도를 넘어서는 그런 큰 진폭을 가지는 파가 생길 수 있어. 그런 파를 우리는 행성파라고 해. 그래서 전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향력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를 우리는 행성파라고 하고, 그런 파는 우리가 로스미파 혹은 행성파라고 한다. 너희가 대기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편서풍 파동이 있을 거야.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행성파는 우리 책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러한 행성파, 즉 위도가 크게 달라지는 그러한 파도 당연히 포텐셜 와도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성마도의 변화가 이 위도에 따른 행성마도의 변화율 곱하기 위도의 변화를 곱하면 계산이 될 거다라는 식을 하나 소개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이제서야 베타를 알려주더라. 우리 책에서는 앞에서 베타 효과 막 실컷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식의 의미는 아래에 글로노템이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고, 이렇게 주기가 아주 긴 행성파의 특징으로는 대기에서는 하루보다 긴 편서풍 파동이 있을 거고, 대양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리는 그런 순환을 하는 파가 있겠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폭풍해일, 지진해일을 뭐 너희가 쭉 읽어보면 될 거야.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 그래서 오늘 해파 관련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마지막 영상은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저기 미국 서부에서 그러면 태평양에 어떻게 쓰나미가 전달되는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롭지. 일본이 지진 해일을 잘 좀 막아줘서 감사하게.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보면서 해파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자원면 상특성 해보도록 할게. 수고했다.